우리들 이번엔 영화를 읽는다. 구독인 동아리 멤버들의 영화 소모임. 안녕하세요. 우리는 고영인입니다. 네, 고영인에서는 매달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각자의 인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영화는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본 두 노인의 삶과 사랑, 영화 아무르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족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영화가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작품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무게 있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사랑도 영화로 이야기하는 고영인 5월의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영화 아무르로 돌아온 고영인입니다. 영화 아무르는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작품인데요. 작품성이 뛰어난 이 영화에 대해서 고영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돼서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차례로 원웅님, 동원님, 유린님, 하경님, 나무님, 그리고 마이크로는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겠지만 수연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뵀던 멤버들부터 한번 근황을 들어볼까요? 하경님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경님은 굉장히 즐거운 4월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4월에 휴가를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1년 동안 뭉쳐놓은 휴가를 한 달 내내 써서 친구가 지금 유학하고 있는 네덜란드에 가서 튤립 축제도 보고 회사 본사가 있는 프랑스에 가서 일광욕 아닌 일광욕도 좀 하고 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 2주 정도 돼서 네. 이제 슬슬 현실 시차 적응이 아니라 현실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었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네. 꽃이 피기 전이었는데 네네. 갔다 오니까 너무 노급이 무성하더라고요. 여름으로 바로 건너뛰었네요. 바로 그렇죠? 건너뛰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밌죠. 그렇죠. 말해서 괜히 뭐하니까. 물어봤네요. 부럽기만 하고 진짜. 자, 이번엔 동원님 한번 근황을 여쭤볼게요. 네. 이제 제가 4월 달에 못 왔었는데 네. 못 온 이유가 이제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입시 준비 중이라 네네. 4월 달에 그렇게 바쁘게 보냈고요. 네. 지금 입시 다 끝나고 제 대학원 생활하고 있고 오. 이제 어제 또 학회 갔다 와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학회를 갔다 온다고 하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제 한강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랑. 그래요? 네, 한강에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교수님들이랑 네. 갈만해요. 즐거웠겠네요. 네, 선입견입니다. 네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진 예.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원웅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웅님도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저는 4월 달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네. 못 왔고, 그리고 오늘도 스터디 마치고 오느라 손목이 빠질 것 같네요. 아이고야.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피곤도 하고. 괜찮으신가요? 네, 어제도 한 11시, 12시에 자서 새벽 4시 반 이때 일어나고 어떡하죠?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영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와 영광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달에 새로 합류하신 나무님. 네, 저는 4월 말 5월 초에 전주에 다녀왔어요. 전주에 맞아요. 영화제를 해가지고 네. 저는 영화제 처음 갔다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 왔는데 재미도 있었고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화제들 중에 전주가 조금 약간 실험적인 영화들을 좀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취향이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잘 즐기다가 왔습니다. 너무 좋았겠네요. 그 영화제에서 막 티켓을 이렇게 구매해서 영화를 하나씩 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매표소가 있긴 한데 아마 옛날에는 매표소에 줄 서가지고 티켓 구매하는 그런 맞아요. 게 또 재미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서 네. 오히려 편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들은 바로는 전주국제영화제인가요? 전주국제 네, 영화제가 전주국제요. 되게 오랜만에 개막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그쵸. 몇 년 동안 쉬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이제 다시 시작한 영화제입니다.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 위해서 포스터도 막 사와주시고 네, 그랬다고 원하시는 들었어요. 분들이 있다면 재밌는 4월을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유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일단 최근에 제가 MBTI 좋아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가 최근에 MBTI 심리분석사 자격증을 취미로 땄고 진짜요? 그리고
네. 그게 첫 번째 근황. 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수평적인 조직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요즘에 느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근황은 제가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네. 그 사람 나온 걸 다 찾아보는 중이에요. 아우, 너무 좋은 4월을 보내셨네요. 자아성찰과 구교환 배우를 덕질하게 되셨어요. 네, 발굴해냈어요. 최고죠. 저도 여러분도 구교환 배우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추천할 만한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맛집이 있다던가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좀 친해진다던가 하면서 4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피겨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피겨요? 네, 피겨 스케이팅 강습을 받았는데 재밌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와버렸답니다. 몇 개월 하셨나요? 어디서 해요? 영등 어디지? 여의도 쪽이 있고요. 일단은 많이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달 것만 한 달. 레슨을 잘했다.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재미있으면 또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미 많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피겨 스케이팅.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기하다. 네. 너무 근황만 얘기를 해도 1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모인 이유가 있으니까 영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체하지 않고 얼른 시작해볼게요. 네, 고영인이 같이 볼 영화를 정할 때 또 나름의 테마가 있었단 말이죠. 1월에는 겨울에 어울리는 영화로 시작을 했고 2월, 3월, 4월 각각 어떤 테마들이 다 하나씩은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 5월 하면 어떤 테마가 떠오르시나요? 뭐 가정의 달, 뭐 가족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5월 달 가정의 달에 맞게 어울릴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저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다양한 영화를 했었어요. 근데 또 시도를 좀 다르게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안 해보는 영화들도 한번 보고 가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아무르란 영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가족 영화의 이미지는 되게 좀 훈훈하고 누군가를 되게 좀 아껴주고 상냥하고 그런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한 번에 쭉 보진 못했거든요. 조금 힘들었던 영화였어요. 조금 한 번에 보기에는 제 감정을 다 소진해버릴 것 같은 영화였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제가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를 다 끝까지 한숨에 보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영화를 본 멤버들의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원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전에 한번 보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절대 다시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어코 이 고영인 때문에 이걸 2번 보게 됐네요. 네네. 아이고 힘드셨구만요. 네, 저는 제가 본 모든 영화들 중에 이 네. 영화가 제일 끔찍했고 어머. 가능하면 3번째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네. 사실 이게 막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킬링 미 소프트리라는 말처럼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원웅님 말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 한숨에 다 봤고요. 네. 2번 어제 한 번 다시 봐가지고 2번을 봤는데 처음에 볼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펑펑 울면서 봤어요.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울면서 보는 영화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슬픈지 저는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울었어요. 저는. 근데 2번째 보니까 눈물이 신기하게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약간 죽음을 처음 상상했을 때 느끼는 그런 그럴 수도 무서운 있어요. 감정이 처음에는 네. 무섭고 아니면은 좀 너무 슬프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었는데 2번째에는 이 영화 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2번째에도 좀 단숨에 봤던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나무님 말씀 들으니까 이 영화가 정말 죽음을 잘 다룬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동원님은 어떠셨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원님이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소감이었는지 맞아요.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첫 네, 장면이 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해가지고 영화 되게 던지는 메시지도 많고 나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내적으로도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제 이 감독이 미야엘 하네케가 되게 거장 감독이고 네네. 해가지고 전 되게 재밌다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영화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랄까 느낌 같은 거를 아니면 여기 영화를 보고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를 네. 이제 또 여기 많은 분들과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한 거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야기 나눌 거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지만 네. 사랑의 정의도 되게 다양하고 그죠.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너무 좋은 영화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한의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죽음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노년과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쵸, 느낌을 그쵸.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의료인의 시각에서 또 보이는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성원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게 막 좀 뭐 징그럽거나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두 남녀의 노년기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줬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하나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장면, 그런 모습들이 좀 힘들게 느껴져서 여러 번 끊어서 봤던 것 같아요. 하경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두 번째 고영인 때문에 봤고요. 네. 예전에도 봤었는데 충격적인 결말 부분만 좀 기억에 남고 네. 어떻게 기승전이 진행되는지는 사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 때도 결말을 내가 다시 봐야 한다니 하면서 힘들게 봤는데 확실히 두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결말로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감독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나 메타포 그런 것들이 잘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이 영화는 호흡이 길고 생활과 밀접하게 촬영을 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좀 오래된 부부들의 모습들을 좀 떠올리기도 했고 주위에 병세가 깊으신 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더 와닿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되게 이 영화를 좀 진지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도 좀 찬찬히 좀 성찰하는 느낌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건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긴 한데요. 조금 가볍게 분위기를 한번 띄워볼게요. 사실 이 영화 제목이 아무르이잖아요. 불어를 전공하신 분 앞에서 제가 막 불어를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건가요? 아무르라고 발음을 하나요? 아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발음을 하나 봐요. 저는 이렇게 이 소리를 정말 못해가지고 아무 뭐 이렇게 말을 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영화 제목이 사랑이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영화를 만든 미야엘 하네케 감독은 조금 진지한 문체로 사랑을 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몸 푼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저는 SNS를 하다가 좀 감동을 받았던 쪽지짤이라고 하죠. 쪽지짤을 2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지서가 너랑 하는 연애가 너무 즐겁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계속되길이라고 쓴 쪽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에 빠지는 일은 돌아올 힘을 남기지 않고 바다를 향해 헤엄치는 일이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도 있을 거야 라고 적혀있는 쪽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되게 무모하지만 그런 무모하고 좀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용기 있게 해내는 일을 사랑이라고 묘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쪽지를 보고 사랑이란 매 순간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라고 좀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설렘이나 낭만 너머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상대를 마주할 용기,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에서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고통에 맞서는 용기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이 영화가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영화에 대한 공감도 됐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 옆에 있으니까 하경님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저는 우선 세룡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미리 들었었는데 네. 듣고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왜 먹먹하죠? 매 순간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라는 게 네. 너무 먹먹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와닿아서.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정의가, 사랑은 짜릿하다가 눈물이 나다가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해드렸어요. 짜릿하다가 눈물이 나다가 편안해지는 것. 짜는 편. 짜는 편이다. 사랑은 짜는 편이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짜는 편을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내 주위에 어떤 사랑들이 있나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쵸. 뭐 연인들끼리의 사랑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반려견에 대한 사랑도 그쵸, 있고, 그쵸. 뭐 등등, 뭐 우정도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정보랑 감정을 얻게 돼서 그 짜릿하고 뭐 스파크가 있는 그런 순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문득 이 존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눈물이 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존재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네. 그게 나의 일상이 되는, 그게 궁극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저는 봐서, 네, 저는 편안함이 궁극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하는 그 쇼박스라는 채널 네. 아시나요? 거기에 오래된 커플 맞아요. 시리즈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장기 부부가 아니라. 장기 장기 10년 동안 사귀었나? 10몇 년 동안 사귄 10년 동안 사귄 사이라고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연애를 하면 재밌을까? 이 생각을 들으면서 봤는데 코멘트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서로랑 있어 너무 편해 보이고 맞아요. 너무 물론 뭐 표현이나 그런 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편안함을 맞아요. 형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퍼즐 조각같이 되게 잘 맞는 사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들을 보면 둘이 너무 잘 맞아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까지가 정말 험난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쵸. 있었기에 편안함이 그러네요. 있었을까요? 그 생각도 들고요. 하경님은 어느 단계까지 한번 가보셨나요? 눈물까지 해보셨나요? 이걸 물어본다고요? 편집점 여기 편집점.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하경님을 따로 만나시면 오늘 카톡 시간 주세요.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동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청 멋진 말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옛날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번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지금이랑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이란 이제 어떤 세계가 충돌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하경님도 말을 해주셨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타오르고 막 몽글몽글하고 막 좋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은 사실 뭐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상대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상대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있어서 또 마찰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세계와 상대의 세계가 이렇게 다른 두 세계가 만나서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상호작용의 본질이 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뭔가가 이제 섞이려고 하면은 충돌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화학작용도 서로 다른 두 분자와 원자가 충돌하는 일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저는 이제 사랑의 본질이란 충돌이고 네. 그런 충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게 상대를 알아보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사랑을 구성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주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을 사랑이라고 그죠? 정의를 해주셨어요. 낭만적인데요. 나무님은 어떠세요? 나무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좀 항상 이상적인 사랑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어그러질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사랑이 뭘까라고 본다면 약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쩔 줄 모르는 보다도 어쩔 수 없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그런 사랑에서부터 네. 아니면은 막 나쁜 남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여자까지 아니면은 진짜 좋게 잘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너무 관통하셨는데요? 먹먹해요, 저. 먹먹해요? 또 먹먹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연결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조건이어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떠올랐는데 네.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네. 이 비군으로 넘어갔던 그 표현이 사랑은 그래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어머. 진행되는 과정. 무슨 사랑 학자들밖에 안 해요. 개똥 철학. 그래서 사랑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랑학과로 사랑 누가 멋진 말해? 말들 해주셨네요. 역시 이론이 뭐 실천과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쵸?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고요. 네, 유리님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지금 여러분이 되게 굉장히 특별한, 물론 특별한 건 맞지만 특별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반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시작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MBTI에서도 보면 케미가 맞는 유형이 있고 안 맞는 유형이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서로 좀 좋은 것만 보이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을 둘이 하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랑 감정을 정말 진솔하게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되게 상대적으로 좀 이성적인 정의를 내려주신 것 네, 같아요. 사실 요즘에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이 고민 진짜 뭐지? 이런 좀 미궁에 빠져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사랑을 찾아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웅님은 미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웅님의 그 약간 날카로운 사랑의 정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네.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어차피 그 하는 사람마다 형태는 또 달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정의도 하기도 다 나름이고 그냥 저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는 아가페적인,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베푸는 유형의 사랑.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일상 언어로 풀면은 그 대상을 나보다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형태의 맞아요. 감정이라고 우선순위로 두는 거.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나무님의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조건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뭔가를 둔다. 그게 사랑의 감정이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그런가 봅니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랑의 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르의 두 번째 키워드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동원님이 방금 얘기를 하셨듯이 죽음만 담은 영화는 아니다. 노년의 이야기, 늙음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이야기다라고 하셔서 늙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명확하게 키워드를 좁혀보자면 죽음을 얘기를 하면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나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화에서는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극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죽음의 순간을 정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죽음의 순간을 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요. 나무님. 네. 저도. 유리님. 또. 저도 오, 약간 저 담임쌤님. 선생님. 네, 그러면 나무 말할- 학생 먼저 얘기를 네. 해볼까요? 저는 네. 태어났을 때 이미 선택하지 못했다는 게 약간 좀 불완전하게 느껴진 때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죽음을 정할 수 있다, 죽음의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실제로 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죽음을 딱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죽음을 컨트롤한다 이런 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좀 약간 희망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주체적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그리고 더 두려운 거는 전 아무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게 또 아니라서 저는 병든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도원님이 추천해줬던 그 더 파더라는 영화를 살짝 훑고 왔거든요. 다 보지 못하고 훑고 왔는데 공통적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잃어가는 게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무님의 말이 또 이해가 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로서 죽음을 맞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네요. 유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죽음의 순간을 정하고 싶으신 이유가? 저도 나무님 말 듣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병들어 죽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특히 병들어 죽는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진짜 주로 암 세포가 온몸으로 퍼져서 죽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되게 진짜 병으로 갈 때까지 간 느낌? 그것 때문에 뇌나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괴로워하다가 갈 걸 아는데 굳이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심정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괴로움만 계속될 걸 안다면 삶의 마지막을 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겪지 못해서 그렇지 병이 들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의 그 고통은 공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 판단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정말 큰 용기인 것 같아서 유리님 말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원웅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앞서 말한 두 분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게 네. 앞서 말한 두 분은 더 이제 병들고 아파서 스스로가 무력해지는 거를 감당하는 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 싫어서 그렇게 추해지는 자신을 마주하는 그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반면 저는 오히려 좀 오래 제가 죽음의 시점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로 미루고 싶다는 입장이거든요. 오, 특이하네요. 그렇게 예. 정할 수 있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제가 제 죽음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으면 한 뭐 110살, 120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오래 살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상실했을 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느끼는 슬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장례식까지 내가 다 치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이타적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먹먹해져.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누가 시켜요 그걸? 사실 뒤에 저기 조수현 씨가 통화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뒤에 총구가 있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죽지 마. 내 장례식 상주해야지. 아니 왜 상주를? 나도 몰라.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아까 이제 원웅님이 말한 그 사랑론이랑 되게 연결되는 그러게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원우님은 사랑은 뭐라고 하셨죠? 사랑꾼이네. 아가페.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아가페라고 벌써 적어놨어. 아가페적인 사랑. 네. 그러네요. 되게 후회적인 사람이었네요. 원웅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봤대. 그런 뭐랄까 방금 밈이 말하신 부분 편집하지 않으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밈이 있어서 그냥 활용한 겁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놀랐네요. 세경 씨.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죽음의 순간을 정하고 싶지 않다. 그냥 순리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죽음의 순간을 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저의 관념이나 생각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진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상 20대 때 나는 뭐 언제 내가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도 그때 당장 가서 제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대의 저랑 20대의 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다르고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게 있을 거고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계속 그런 배움이나 어떤 사회화의 과정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바뀌는 그런 저의 관념이나 생각의 비용이 죽음의 순간을 정하는 것보다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인생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를 제가 지금 재단할 수 없다는 재단할 과거에 수 제가 없다는. 재단하는 건 너무 섣부른 감정인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이 들어요. 멋진 생각인데요. 네. 동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다른 영화가 먼저 떠오르는데 음.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 이제 거기 이제 초반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죽음의 순간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꼬마일 때 네. 어떤 이제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집에서 이제 마녀가 이제 죽음의 순간을 그러니까 그 눈을 보면은 죽음의 순간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죠. 근데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탁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의 순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믿을지 말지는 이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우연에 기반한 어떤 모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죽음의 순간을 정하든 뭐 죽는 순간을 뭐 보든 뭐 이것을 믿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어떤 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랑 별개로 그냥 제가 이제 지금을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제 죽음의 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굳이 같은 저는 이제 입장입니다. 저도 동원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연성을 상실했을 때는 죽음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언제 겪을지 모르고 그런 우연성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해서 저도 죽음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좀 기만적인 행동이 아닌가? 광역 저격을 했는데 저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맞아요. 저의 생각은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의 생각이.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운명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죽음의 순간을 정한다고 해도 정할 수 있다고 해도 난 안 정할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초반부에 또 이제 아주 강렬한 도입이 있죠. 그렇죠. 장례식 어떤 죽어있는 어떤 한 여성의 주변에 이제 꽃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저는 예전에 그 가인 씨가 부른 카니발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가 아니라 노래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 카니발이라는 노래의 배경이 자기의 장례식장을 축제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가인 씨의 그런 이야기를 반영해서 만든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생각이 든 게 여러분이 만약에 장례식을 컨셉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기의 장례식을 꾸밀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꾸미고 싶은지도 되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냥 지금 우리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그런 의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를 좋아해주고 한 번쯤은 저를 스쳐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가는 게 한 번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사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밥 한 끼를 대접해준다는 것도 되게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잠깐이라도 이 공간에 모여서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그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장례식 식순도 되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자기만의 장례식을 꾸밀 수 있다면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일단 제가 아까 그 죽음 얘기할 때 장례식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랑 연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먼저 가서 내가 그 뒤처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오히려 좀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도 있긴 하겠죠.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뭔가 연인의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후에 그냥 딱 필요 최소 한도로 간소하게 그냥 치렀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가 같은 느낌이에요. 문가가 촉촉해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책임감이 너무 주시고 캡틴 코리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에 약간 마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원웅님이랑 비슷한데 네. 다른 이유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장례식이라는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죽었다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싫고 저는 이게 사람들이 슬퍼할까 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제 이기심으로인데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들 횡나무 이랬지 이때 뭐 했는데 이러면서 다 같이 모여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끔 살려고 하는 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처음 생각해보는 생각인데 진짜 나무 언니스러운 생각. 저는 참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타인들이 뭐라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근데 본인 자랄이라서 그런 본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너무 재밌다. 우와. 혹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분들 중에? 동원님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죽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뭐 장례를 치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겠죠. 알아서 해주겠지. 뭔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은 그냥 감정적인 해소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치르든지 말든지 뭐 누가 오든지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만약에 저로 말미암아서 누가 어떤 감정에 모종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슬플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감정들은 다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례식에 바라는 바는 그거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준비해오면 그 질문이 너무 초라해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답을 막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요. 뭐 죽은 자가 말이 있나요? 그렇죠? 너무 좋은 대답이었고요. 저도 네, 동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네. 어차피 다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망각하고 살아요. 특히나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근데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냥 갈 때 돼서 갔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행복하게 장례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네네. 형식은 상관없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유리 씨가 막 80, 90 돼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뒤에 내일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몇 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죽었을 때도 안 슬퍼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그땐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조건부.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때만. 조건을 적어놨어요. 네, 내가 얘기해주세요. 사고사로 죽는 게 아니라 편히 자다가 죽어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놨거든요. 나름 조건이 까다로운 장례식이네요. 확률적으로 아주 자연사를 힘들죠. 한 경우 자연사할 경우. 아주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슬퍼해야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경님 어떤 장례를 꿈꾸세요? 저도 일단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매우 놀랐고요. 왜냐면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네. 저는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의금도 많이 내고 제가 밥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겉멋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한국 영화 말고 그냥 다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스피치를 앞에서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장례식에 저랑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뭐 부모님의 지인이나 저의 뭐 형제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말고 그냥 스몰 장례식이라면 좀 이상한데 정말 스몰 웨딩 같이 스몰 장례식 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와의 기억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 기억을 그날 하루에 딱 승화시켜서 감정을 같이 털어버리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면은 네. 그 스피치를 하경 씨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듣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어서 너무 듣고 싶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귀신으로 다시 궁금한 돌아오시는 네. 살짝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하는 건 어때요? 네, 그런 경우 있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거의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일주일 거의 남았다. 숨 넘어가기 직전이면은 괜찮은 귀가 거 아니에요? 들리는 상황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뉴스로 진짜 진심이에요. 본 진심이. 건데 그 외국의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이제 한 노인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하니까 이제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산 사람을 위한 장례식을 미리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한번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축제처럼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아직 살아 있으니까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한 1, 2년 살고 가서 이제 가셨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들이 너무 공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도 또 자기의 죽음을 정한 거잖아요. 정말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그분도 1년에서 2년 더 사신 거면은 그 이후에 꽤나 오래 사셨는데요. 정말 오래 사셨는데요. 꽤나 긴 시간이었는데. 근데 뭐 이게 장례식 하고 일주일 사나 하루 사나 1년 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산 사람의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좀 많이 허투루 쓰이는 것 같아서 뭐 물론 시간은 뭐 상대적인 거지만 더 보너스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서비스로 30분 더. 그때 제가 병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장례식이 있으면은 그게 있어야 이제 그걸 핑계로 해서 내가 평소에 얼굴 보기 힘들었던 사람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어서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봐야 뭐 하냐. 나 살아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얼굴 한 번씩 보고 그다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날 기다리면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단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장례식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자기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별을 하고 나 스스로와의 이별도 하는 시간을 갖는 걸 수도 있어서. 근데 막 10년 살고 이러면 어떡하죠? 컴백해야죠. 컴백인가요? 한 번 더 해야죠. 뭐 은퇴 번복 이런 거 아니에요? 장례식 번복하겠습니다. 팔순 이런 것처럼. 장례식 리바이벌로. 리마인드 장례식. 아, 예수님이시군요. 네. 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나름 저희가 좀 어려서 그런지 좀 유쾌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하는 거에 또 이면에는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있으면 또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켠엔 여러분,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 한켠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 좀 가볍다면 가볍게 또 무겁다면 무겁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영화를 다시 재조명해서 영화에 대한 평점과 코멘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좀 적어놔봤어요.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유리님? 유리님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줄거리 읽어볼게요. 네.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던 사이좋은 부부인데요. 함께 공연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 안느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데요. 남편 조르주는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도 병들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도 점점 지쳐가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밝은 날은 없을 것만 같은 두 사람의 삶을 영화는 천천히 느리게 바라봅니다. 네. 이번 달 영화는 멤버들의 취향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봤던 평가들을 보니까 대부분 4.5점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4.5점을 주기도 했었고요. 코멘트로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사랑을 낭만이라 했던가 라고 썼고요. 그리고 약간 웃기고 싶어가지고 댓글에 혼난다 이렇게 쓰긴 했거든요. 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사랑을 고통을 마주할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너무너무 미화가 되어 있고 그 밝은 면만을 조명을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에서 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허상인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고통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일부러 더 과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는 용기 있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마주했다는 점에서 사랑을 정말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코멘트와 별점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하경님의 코멘트와 별점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 영화의 별점을 4.5점을 줬고요. 네. 그 한 줄 평으로는 이제 할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인용했고 네. 내 사랑은 비둘기처럼 날아갔네 라고 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문장 인용을 간단히 읽어드려도 스포일까요? 아니요, 그냥 멘트일 것 같아서. 네네. 믿기 힘들지만 집에 비둘기가 들어왔어. 이번이 벌써 2번째야. 이번엔 내가 잡았어.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 근데 그냥 놔줬어. 라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네. 이 비둘기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많죠. 의미를 많죠. 같이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물인데 이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부를 들으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비둘기라는 심볼이 이 영화에서 관통하는 주제의식하고도 밀접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맞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인용해서 평점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우님은 어떻게 평점을 매기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별점 4.5점 주고 네. 그다음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끔찍한 영화라고 그니까요. 코멘트를 달아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 끔찍한 영화라는 그 워딩에도 불구하고 4.5점을 줬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 영화를 그렇죠.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영화 사실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 만들고 네. 훌륭한 영화임에는 분명하고 네. 그래서 저는 별점을 4.5점을 줬지만 네. 그래도 힘들다. 저 개인에게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고 가능하면 3번째는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근데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별로 힘든 기억이고 별로 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굳이 저희가 보려와서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미안함이 좀 생겼어요. 힘들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손을 들어. 손을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유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코멘트는 네. 죽음이라는 마지막 존엄까지 헤아린 사랑이라고 음. 했고 별점은 3.5점을 줬는데 네. 사실 4점 이상을 주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친구들의 별점을 보니까 전부 다 4.5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 봐라. 나도 같을 순 없지. 같을 수 없지. 난 튀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든 영화인 걸 다들 아니까 네. 나는 이 영화를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은 점에 착안해서 3.5점을 줬습니다. 일리가 원웅님을 위한 평점이요. 반영이 됐죠. 그렇죠. 그랬네요. 근데 맞아요. 이 별점도 이해가 가고 유리님이 말씀하셨던 이 코멘트도 정말 공감이 되죠. 그렇죠. 네, 나무님의 평점도 궁금한데요. 저도 유리님처럼 약간 다른 사람들의 별점을 보고 약간 자존심이 상하긴 했는데 왜 상해요? 이걸 왜- 솔직해지자고요. 이거는 좀 우스운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뭔가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낸다는 거에 조금 약간 당황한 것도 맞아요, 있었는데 4.5점을 저도 줬고요. 네. 그 이상 이하를 주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저는 4.5점을 줬고 코멘트는 도둑이 집을 가려서 털지 않기에 준비 없이 도둑 맞은 내 사랑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도둑이라는 이 이야기도 되게 의미 있게 쓰이죠, 영화 안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2부에서도 2부에서. 도둑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하긴 할 건데 도둑 맞았다라는 건 정말 당황스럽고 예측하지 그쵸. 못했던 일이라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이 영화의 스토리와 조르주라는 인물의 그런 허망한 기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동화님의 코멘트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정말 무슨 작품을 쓰신 거예요? 무슨 에세이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앉혀놓고 읽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동화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제가 이제부터 팟캐스트를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으면은 살짝 좀 이제 3천자 내외로 좀 코멘트를 적으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제 한 줄 평도 적어놓긴 했는데 우선 이제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도둑 맞은 존엄에 대하여라고 썼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집안에 이제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집 밖에 나갈 때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갔냐, 아니면 무엇을 도둑 맞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존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요,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뤄가는 존엄이 전 되게 안타깝다고 표현하면은 좀 이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평가절하는 것 같지만 되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저는 이제 영화를 감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기에 그런 한 줄 평을 썼습니다. 네, 진짜 속수무책으로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손쓸 힘도 없이 이렇게 고통을 마주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화 한 줄 평을 다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아까도 언급했던 그런 메타포들을 다 한 번씩 다뤄볼 거고요. 영화의 스토리만큼이나 할 얘기가 많은 심볼들 그리고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영화를 안 보셨다면 얼른 보고 오시고 2부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뵐게요.